지금 프랑스 요식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음식 때문인데요. 콧대 높던 파리지앵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슈퍼마켓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오늘도 품절이래. 우리 어떡해? 그 한가운데엔 모든 걸 잃었던 한 프랑스 셰프. 라면 한 봉지로 수백억 원 기업을 만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셀 르클레르입니다. 모든 걸 잃고 바닥에 떨어졌던 그때, 오직 라면 한 봉지로 저는 수백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오늘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리 중심가에서 라 메종드 마르셀이라는 전통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정통 비스트로 요리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고급 식재료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경제는 침체되고 젊은 손님들은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통 요리는 인기가 시들해지고 새로운 퓨전 레스토랑들이 뜨면서 매출은 바닥을 쳤죠. 가슴 아픈 순간이었어요. 3대째 이어온 30년 전통의 가게 문을 닫아야 했으니까요. 가족 대대로 내려온 비법 레시피와 오랜 단골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직원들 마지막 월급을 주기 위해 증조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와인 컬렉션까지 팔아야 했던 순간은 정말 비참했어요. 몽마르트르 지역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넓은 주방에서 이제는 겨우 2평짜리 주방으로 옮겨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는 유명 셰프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명의 실패자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우울함에 술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다시 일어서 보려 미슐랭 별 레스토랑부터 패스트푸드 가게까지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당신은 너무 전통에 집착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평가뿐이었죠. 42이라는 나이가 발목을 잡았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도 내지 못해 단전 위기에 처했죠. 셰프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던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막막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고픔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치즈 조각과 전에 살던 한국 유학생이 남겨둔 라면 한 봉지뿐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인스턴트 음식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면을 한 입 먹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이토록 맛있을 수 있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만든 요리보다 더 강렬한 맛의 충격이었어요. 매운맛과 감칠맛의 조화에 미식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파리의 숨은 명소 세느강의 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 중이었어요. 세느강 주변의 젊은이들이 모여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는데 특히 눈길을 끈 건 한국 유학생들이 작은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나눠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인들이 처음 보는 라면 문화에 호기심을 보이며 맛을 보고는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세 앵크로아야블? 이라며 감탄하는 프랑스인들의 반응이 생생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며 다큐멘터리 속 광경을 곱씹었어요. 이 라면에 프랑스 요리 기법을 접목하면 어떨까? 세느강변의 야외 식사 문화와 라면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노트북을 켜고 한국 라면 문화, 매운 라면 트렌드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한국의 불닭볶음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프랑스식 감성과 재료로 라면을 재해석하는 비즈니스 구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요리사로서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실패에 잠식되었던 제 안의 창작 열정이 되살아났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파리에 새로운 라면 문화를 가져오겠다.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어요. 남은 돈 3,500유로를 모아 중고 시트로엥 애쉬 푸드트럭을 간신히 구입했습니다. 가업에서 물려받은 마지막 요리 도구들을 꺼내 창업 준비를 시작했죠. 전 직원이었던 피에르가 작은 금액이지만 투자도 해줬어요. 그가 셰프,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푸드트럭을 구입한 날, 비가 내리는 파리 교외의 중고차 시장에서 처음 그 트럭을 봤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녹슨 부분도 있고 엔진도 불안정했지만 제게는 새 출발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오는 길에 빗속에서 울컥하기도 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손으로 푸드트럭 내부를 고치다가 손가락이 여러 번 다치기도 했어요. 한 번은 금속 파이프에 손을 베어 병원에 가야 했죠. 하지만 아픔도 잊은 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꼭 필요한 장비만 최소화해서 배치했어요.
인덕션 화구 둘, 작은 냉장고 하나, 그리고 기본적인 조리도구가 전부였죠.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밤새 배치도를 그리고 또 그렸어요. 프랑스 감성과 한국 라면,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인테리어를 완성했죠. 트럭 외부는 세느강의 푸른빛으로 칠하고 내부는 따뜻한 나무 패널로 마감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손님들이 잠시나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꾸몄습니다. 그렇게 세느불라면이 탄생했습니다. 첫 영업일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파리 인증 대학교 앞에서 트럭을 열었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3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몇몇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라면을 사 먹었지만 대부분 매운맛에 당황했어요. 너무 매워요. 라며 물을 찾는 모습에 실망도 컸습니다. 첫날 매출은 겨우 120유로.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파리 시청의 까다로운 푸드트럭커가 규정과 씨름해야 했고 위생검사관이 예고 없이 방문해 여러 지적사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음식 보관 온도가 0.5도 차이 난다며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 밤엔 취객들이 트럭을 훼손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창문이 깨지고 내부가 엉망이 되었죠. 직접 맞서 싸우다 얼굴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또 한 번 좌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 주가 지나고 조금씩 변화를 줬습니다. 현지인 입맛에 맞게 매운맛 단계를 세분화했어요. 프랑스 입문용, 도전자용, 진정한 매니아용 3단계로 나눴죠. 프랑스 전통 수프 기법으로 라면, 육수를 개선했습니다. 소뼈를 오래 끓인 육수에 마늘과 양파를 볶아 풍미를 더하고 프로방스 허브로 향을 입혔어요. 소셜미디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젊은 층을 공략했죠. 인스타그램에 매일 오늘의 라면 사진을 올리고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입소문을 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매일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에펠탑 근처, 루브르 박물관 앞,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 고객층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관광지에서는 영어 메뉴판을 준비했죠. 전원점은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유명 인스타그램 푸드 인플루언서 줄리엣이 우연히 제 푸드트럭을 방문한 거예요. 그날따라 비가 내려 장사가 잘 안 되던 중이었는데 그녀가 우산을 쓰고 다가와 이게 그 유명한 한국 라면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정성껏 만든 세느불라면 스페셜을 대접했죠. 그녀가 라면을 먹고는 오마이갓, 이 라면은 정말 환상적이야 라고 외치며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파리 사람들, 당장 이걸 먹으러 와야 해요.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라고 외치는 그녀의 열정적인 추천에 순식간에 시청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그렇게 저희 세느불라면은 파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었죠. 때로는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줄리엣의 인스타그램 영상 이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제 계정 팔로워가 5,000명이나 늘었고 다음날 아침에 푸드트럭을 열었더니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줄 서서 먹는 라면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프랑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텔레프항에서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생방송에서 라면을 끓이며 제 이야기를 나눴고 진행자가 첫 맛을 본 순간 몽디웨 라고 외쳤을 때 시청자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에 힘입어 메뉴도 다양하게 확장했어요. 기본 세느불라면에 프랑스 특산물을 접목한 변형 메뉴들을 선보였습니다. 트리프 불라면은 페리고르 지방의 값비싼 송로버섯을 얇게 썰어 올려 고급스러운 향을 더했고 까망베르 불라면은 녹아내리는 치즈의 부드러움과 매운맛의 조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프랑스 요리 기법을 활용한 독자적 육수 개발이었습니다. 소뼈와 달뼈를 오랜 시간 우려내고 여기에 미르프와 당근, 양파, 샐러리를 넣어 깊은 풍미를 더했죠. 한국의 고춧가루와 프랑스 향신료의 절묘한 조화는 전에 없던 새로운 맛을 탄생시켰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파리 예술대학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단체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 라면을 먹으며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한다고 했죠. 점심시간이면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이 넥타이를 풀고 찾아왔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어서 일일 매출이 2,000유로를 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순이익이 15,000유로를 웃돌게 되었죠. 푸드트럭 하나로 이런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작은 가게를 임대할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몽마르트르 근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30평 남짓한 가게였지만
제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세느강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푸른색 물결, 무늬 벽지를 선택하고 작은 조명들로 별빛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더 다양한 메뉴와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밤낮 없이 몰두했죠. 그렇게 푸트럭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은 실제 가게를 갖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제가 라면 한 그릇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가게 오픈의 날이 왔어요. 푸드트럭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제 요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가게를 둘러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이름을 건 가게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첫날부터 가게는 성황을 이뤘어요. 푸드트럭에서 맛보고 반한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셨고 새로운 손님들도 입소문을 듣고 방문했죠. 가게에서는 더 다양한 메뉴와 음료를 제공할 수 있어 좋았어요. 프랑스 와인과 페어링한 라면, 코스 메뉴도 선보였는데 이게 의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인테리어였어요. 세느강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거든요. 벽면에는 세느강의 야경을 그린 벽화를 그리고 천장에는 별빛 같은 작은 조명들을 매달았습니다. 심지어 가게의 한쪽에는 작은 물줄기를 흐르게 해서 강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줬죠. 그러나 성공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어요. 제 가게가 인기를 얻자마자 옆 건물에 새로운 라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자는 다름 아닌 전 직원 소피였어요. 그녀는 파리불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제 레시피를 거의 그대로 복사한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소피는 제가 개발한 새 메뉴가 나오면 며칠 뒤 같은 메뉴를 내놓았어요. 더 심각했던 건 그녀가 샤파리 같은 소셜미디어에 진짜 프랑스식 라면을 맛보고 싶다면 여기로 오세요라는 비방성 광고를 올리기 시작한 거였죠. 손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두 가게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소피의 가게는 저보다 가격을 20% 낮추고 양을 늘리는 전략을 썼어요. 파리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라는 과장된 홍보로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았죠. 처음에는 그녀의 가게가 더 붐비는 날도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저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경쟁은 맛보다는 경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라면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특별한 경험으로 승화시키기로 했죠. 각 테이블마다 작은 인덕션 버너를 설치해 손님들이 직접 라면을 끓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라면 레시피 카드와 함께 다양한 토핑을 제공했죠. 손님들은 자신만의 라면을 직접 만들어 먹는 과정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마치 세느강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것 같은 경험이었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라면과 와인의 밤이라는 이벤트도 시작했어요. 소믈리에를 초청해 각 라면 메뉴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받고 시음회를 개최했죠. 매운맛과 탄닌의 조화, 감칠맛과 산미의 균형 같은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소피의 가게에서는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저만의 강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소피의 가게는 겉으로만 비슷했을 뿐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따라한 레시피는 깊은 맛이 부족했고 손님들은 그 차이를 점점 알아갔습니다. 마르셀의 라면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라는 리뷰가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결국 손님들은 하나둘 제 가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단순히 매운 라면이 아니라 세느강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듯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맛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추억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경쟁 속에서 더 강해진 제 가게는 파리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였던 거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세상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 파리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거죠. 식당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손님들은 집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세느 불라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개업한 지 1년 만에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건 제 직원들이었어요. 푸드트럭 시절부터 함께해온 5명의 스태프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될까봐 밤잠을 설쳤죠. 다시 모든 것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도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에 이번엔 달랐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긴급하게 줌으로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미 한번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라고 격려했죠.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배달이었어요. 하지만 라면은 배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쏟아지고 면은 불어버리고 무엇보다 직접 끓여 먹는 경험이라는 저희 가게의 핵심 가치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냥 배달을 시작하는 건
저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고민 끝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음식이 아닌 경험을 배달하면 어떨까? 그렇게 세느블라면 딜리버리 키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특수 설계된 보온 용기에 육수를 담고 면과 토핑은 따로 포장했습니다. 손님들이 집에서도 마치 저희 가게에서처럼 직접 라면을 완성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키트의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어요. QR코드를 포함시켜서 스캔하면 제가 직접 안내하는 조리 영상을 볼 수 있게 했죠. 안녕하세요. 마르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한 세느블라면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에서 마치 옆에서 함께 요리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키트에는 세느강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는 작은 장식품들과 양초도 넣었어요. 어둠 속에서 양초를 켜고 라면을 즐기면 마치 세느강변의 야경을 보며 식사하는 기분이 들도록 말이죠. 프랑스 와인 추천 카드와 간단한 한국 문화 설명서도 포함시켰습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라이브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고 고객들과 함께하는 세느블라면 챌린지라는 해시태그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세느블라면 키트로 요리한 모습을 공유하면 다음 주문 시 10%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였죠.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키트를 무료로 보내 입소문을 내는 전략도 폈어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키트 출시 첫 주에만 2,000개가 완판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세느블라면 챌린지 해시태그가 트렌딩 토픽에 올랐어요. 팬데믹으로 집에 갇힌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콘셉트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위기가 또 한 번 저를 성장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배달 키트의 성공에 힘입어 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로 확장해 나갔어요. 고객들의 피드백을 꼼꼼히 듣고 배달 키트 2.0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면의 식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특수 포장재를 도입하고 소스의 농도와 양을 조절했죠. 고객의 목소리가 제품 개발의 핵심 원동력이 되었어요. 매달 다른 테마로 시즌 한정 키트도 출시했습니다. 4월에는 프랑스 트리프 불라면, 5월에는 노르망디 해산물 불라면, 6월에는 프로방스 허브 불라면 같은 시기였죠. 사람들은 매달 어떤 새로운 맛이 나올지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또한 프리미엄 라인과 베이직 라인으로 나누어 학생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집에서 새로운 라면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세느블라면 클럽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월 구독료 29유로 99로 매달 시즌 한정 불라면 키트와 특별 구성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죠. 구독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했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뉴스레터를 받을 수 있었고 프랑스 요리와 한국 라면, 문화의 융합에 관한 흥미로운 콘텐츠도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제 고향 프랑스 시골의 향신료 이야기부터 한국 전통 발효, 스쿰의 비밀까지 음식 문화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죠. 출시 일주일 만에 5,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어요. 수요가 너무 많아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죠. 매달 첫째 주 화요일 구독 박스가 배송되는 날이면 소셜미디어가 세느블라면 언박싱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구독 유지율이었어요. 평균 6개월 이상 꾸준히 구독을 유지하는 충성 고객이 많았죠. 온라인 커뮤니티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어요. 페이스북에 세느블라면 매니아 그룹을 만들었는데 회원들이 서로 창의적인 토핑과 조리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기른 허브를 활용한 라면 레시피를, 또 다른 분은 와인과 페어링한 특별한 식사법을 올리셨죠. 매달 한 번씩 제가 직접 참여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인기였어요. 배달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존 가게 공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외곽에 배달 전용 주방 시설을 마련했어요. 일명 고스트 키친이라 불리는 이 공간 덕분에 배달 반경을 크게 넓힐 수 있었고 생산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파리 중심부만 배달 가능했는데 이제는 교외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죠.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가 결국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의 기회가 되었어요. 이제 세느블라면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온라인 푸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저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어요. 집에서 한국 라면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던 중 한국의 불닭볶음면이라는 엄청나게 매운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 도전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고 큰 흥미를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 매운 라면이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본격적인 불닭볶음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 식품 수입업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불닭볶음면을 구해 맛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감성을 더한 창의적인 변형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프로방스 허브 불닭은 라벤더와 타임의 향긋함을 더했고
블루치즈 불닭은 로크포르 치즈의 강한 풍미와 매운맛의 충돌로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공들인 부분은 와인과의 페어링이었어요. 프랑스인들의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였죠.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약간 단맛이 도는 백포도주나 강한 풍미를 보완해주는 탄닌이 풍부한 적포도주 등 다양한 조합을 시험했습니다. 봉쇄령이 완화되고 가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저는 세느 불닭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가장 매운 등급의 불닭볶음면을 3분 안에 완식하면 식사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주는 도전이었죠. 도전 과정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권장했고 이는 빠르게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파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세느 불닭 챌린지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도전자들의 매운맛과의 사투가 펼쳐졌죠. 지켜보는 사람들의 응원과 환호성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프랑스의 유명 래퍼 MC 솔레르가 제 가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불닭 챌린지에 도전했는데 몇 입 먹고는 마 디유, 이건 불이 아니라 지옥이다 라고 외치며 물을 들이켰죠. 그 영상이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삽시간에 확산되면서 세느 불라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인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패션 모델들, 배우들,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챌린지에 참여했어요. 그들이 올린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는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제 가게로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파리 전역의 아시안 마트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입업체조차도 주물량을 맞출 수 없어 공급이 크게 부족해졌죠.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레스토랑도 불닭볶음면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저희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요 메뉴가 된 불닭볶음면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손님들의 실망이 커져갔어요. 불닭 없는 세느 불라면이라니라는 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죠. 매출이 하락하고 가게 운영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닭 열풍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10대들 사이에서는 불닭 소스를 생일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까지 생겼고 소셜미디어에는 불닭이 곧 사랑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품절 상태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해결책을 찾아볼 것인가?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은 독자적인 소스 개발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 품절 사태는 우리 가게의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우리만의 불닭 소스를 직접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면서도 우리만의 특별함을 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스 개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매운맛만 너무 강조되어 입안을 불태울 뿐 깊은 맛이 부족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불지옥이네요 라며 물을 한 사발 들이키셨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반대로 너무 순해서 이게 불닭인가요? 라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들었어요. 프랑스 재료로 한국의 독특한 맛을 재현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불닭볶음면의 본고장에서 비법을 배워오기로 한 거죠. 2년 만에 가게를 잠시 직원들에게 맡기고 일주일간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라면 가게들을 방문하고 심지어 불닭볶음면 제조사 공장 견학도 신청했어요. 가장 큰 수확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조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프랑스 억양의 한국어를 듣고 웃으시며 고추장과 발효식품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진짜 맛있는 매운맛은 그냥 매운 게 아니라 깊은 맛이 있어야 해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철저한 재료 탐구에 들어갔어요. 한국 고춧가루와 프랑스산 에스펠레트 고추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최고급 프랑스 향신료와 한국 양념의 조화를 실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요리에서 감칠맛을 내는 발효, 새우젓의 대체제를 찾기 위해 프랑스 해안가의 다양한 해산물 발효품을 테스트했어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11번째 시도에서는 너무 짜서 폐기해야 했고 15번째 시도에서는 발효 과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7번째 시도에서 완벽한 세느 불라면 소스가 탄생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제가 직접 비밀리에 추가한 특별 재료였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허브와 한국 시장에서 가져온 발효 양념을 특별한 비율로 배합한 거죠. 매운맛과 감칠맛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소스는 처음 맛본 순간 유레카를 외치게 만들었어요. 이 소스의 특별함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유명 미식가 앙드레 뒤피에는 이것은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깊이 있는 미식 경험이라고 평했어요.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인들도
처음엔 매워서 깜짝 놀랐는데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다며 반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원조 불닭보다 더 맛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소스의 정통성과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세느불라면 소스를 맛보기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소스의 성공은 경쟁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피의 가게는 비슷한 소스 개발에 실패하고 점점 손님을 잃어갔어요. 다른 모방 업체들도 저희 소스의 맛을 재현하지 못했죠. 세느불라면 소스는 이제 우리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이자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소스의 비밀 레시피는 금고에 보관하고 직원들에게도 완전한 제조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단계는 항상 제가 직접 수행했죠. 이건 우리의 보물이야. 콜라의 비밀 레시피처럼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 라고 직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다시 한번 기회로 바뀌었고 저희 가게는 더 강한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소스 개발로 세느불라면이 파리 전역에서 유명해지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 중 하나가 저희 브랜드를 1억 유로에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들은 세느불라면을 전 세계 매장에서 선보이고 싶다며 저는 그들의 수석 요리 개발자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흔들렸습니다. 1억 유로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몇 년 전 월세도 내지 못해 불안에 떨던 제가 이제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니? 게다가 세계적인 체인을 통해 제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마음 한켠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사업 계획은 세느불라면의 이름과 레시피만 가져가고 제가 한국 문화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계약서에는 효율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정나눔 테이블을 없애고 표준화를 위해 직원들과의 가족 같은 관계도 기업식 관리로 바꾸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느불라면을 단순한 상품으로 보았지만 저에게 이 브랜드는 한국에서 배운 정과 따뜻함이 담긴 문화적 공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인 단골 손님 할머니가 주신 말씀을 떠올렸을 때였어요. 마르셀, 당신 가게는 음식보다 정이 더 맛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세느불라면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프랑스의 문화가 만나 피워낸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요. 라면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문화와 정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정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인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한국적 정서를 지키는 길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향의 투자 유치를 모색했어요. 한국의 유명 라면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들은 저희의 정 문화를 존중하며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벤처 캐피탈로부터도 투자를 받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세느불라면의 문화적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죠. 파리 내에서도 분점을 열기 시작했어요. 에펠탑 근처, 루브르 박물관 앞, 생제르맹대, 프레 지역 등 파리의 주요 관광지와 대학가에 세느불라면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각 지점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모든 매장에 정나눔 테이블을 기본으로 설치했어요. 몽파르나스 지점에서는 예술가들을 위한 화가의 영감 불라면, 마레 지역에서는 유대인 문화를 반영한 코셔 불라면 같은 특별 메뉴도 개발했죠. 프랑스의 다른 도시로도 진출했습니다.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등 미식으로 유명한 도시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매장을 열어나갔어요. 각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하면서도 정의 철학은 모든 매장에서 일관되게 유지했죠. 유럽 시장 진출도 본격화했습니다. 첫 해외 매장으로 벨기에 브뤼셀의 문을 열었어요. 유럽 연합의 중심지에서 저희 세느불라면이 사랑받기 시작하자 런던과 베를린 등 다른 유럽 대도시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변형하면서도 따뜻한 정의 경험만큼은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어요. 브랜드가 확장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표준화된 레시피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세느불라면만의 철학과 경험을 전수할 세느 아카데미도 설립했어요. 이곳에서는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 문화와 그 가치를 교육했습니다. 매장 오픈 전 최소 2개월간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어느 지점을 가도 동일한 품질과 따뜻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죠. 소스의 대량 생산 체계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 소스 생산 공장을 설립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한국 전통 발효 과정을 존중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비밀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갖추었고 일관된 품질 유지를 위한 연구소도 함께 운영했죠. 그러나 확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체성 유지였어요. 어느 매장을 가도 세느강 경험과
한국의 정이라는 본질을 느낄 수 있어야 했죠. 모든 직원들에게 제 철학과 스토리를 교육했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도 소규모 레스토랑의 따뜻하고 친근한 감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라면을 팔지 않아요. 우리는 정을 나눕니다. 이 말은 모든 매장의 주방에 붙여둔 문구이자 저희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세느 불라면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던 시기, 저는 10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프랑스 한국 음식 문화 교류 행사의 주빈으로 초청받은 거였죠. 프랑스 음식을 한국에 소개하러 갔던 제가 오히려 더 큰 영감과 인연을 얻고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행사 첫날, 통역사로 소개받은 지수라는 한국인 셰프를 만났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서울로 돌아와 작은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죠. 단순한 통역을 넘어 그녀는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와 지수는 음식에 대한 공통된 열정으로 금세 가까워졌어요. 지수의 안내로 한강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다양한 세대가 모여 라면을 나눠 먹는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하나의 냄비를 둘러싸고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지수는 빙그레 웃으며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이 뭐죠? 제가 물었어요.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서로를 위하는 깊은 유대감 같은 거죠. 우리 한국인의 정서 중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그날 밤, 지수와 함께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우리에게 맛보라며 음식을 건네는 모습, 손님과 주인 사이의 정겨운 대화, 그리고 음식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 작은 분식집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 가게는 메뉴판도 없이 손님들에게 오늘은 이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라며 음식을 권하셨죠. 거기서 먹은 떡볶이는 단순한 맛이 아닌 할머니의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수와 일주일을 함께하며 저는 점점 한국 문화의 깊이와 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파리에서 팔고 있는 건 단순한 매운 라면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이었구나.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세느 불라면의 모든 매장에 새로운 철학을 도입했어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라면 랭귀지 나이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프랑스인들과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들이 모여 언어를 교환하며 함께 라면을 즐기는 시간이었죠. 지수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를 파리로 초청해 한국 문화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정, 프랑스의 테이블에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강연은 매번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한국식 가족 경영 철학을 도입해 직원들을 단순한 종업원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전 직원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정나눔의 날도 만들었어요. 각 매장에는 정나눔 테이블이라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혼자 온 손님들이 서로 모여 앉아 대화하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프랑스 손님들도 점차 이 문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정 문화는 세느 불라면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갔고 지수와의 인연은 제 인생과 사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와 저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을 넘어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해갔어요. 그녀가 자신의 서울 레스토랑을 접고 파리로 이주해 세느 불라면의 문화 디렉터로 합류했을 때 우리는 브랜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한국의 정서를, 저는 프랑스의 미식 문화를 담당하며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브랜드 비전을 만들어갔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희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죠. 다른 시각이 만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지수가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우리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정의 개념이 중심이 되었어요. 유럽을 넘어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도 단순히 프랜차이즈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집 같은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뉴욕 지점은 브루클린 예술가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고 도쿄 지점은 일본과 한국, 프랑스 문화의 독특한 융합을 보여주었죠. 지수와 함께한 여정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라면 한 봉지밖에 없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의 수십 개의 매장을 가진 브랜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다른 문화와 사람을 통해 얻은 깊은 인연과 배움이었어요. 실패는 가장 큰 스승이었고 정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단순한 맛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 중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요리를 가르쳐 주신 할머니를 모시고 파리 본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90이 넘은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정나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만든 공간이 진정한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땅을 넘어 세느학당이라는 요리학교를 설립해 미래의 셰프들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융합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고, 소외된 지역에 정나눔 주방을 열어 따뜻한 식사와 함께하는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지수와 함께라면 이 모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끔은 그날 밤 냉장고에 남아있던 라면 한 봉지를 떠올려요. 그때는 그것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지수와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통역 의뢰로 시작된 만남이 인생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다니,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세느불라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희의 브랜드 책자에 적힌 이 문장은 지수와 제가 함께 만들어온 여정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프랑스와 한국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계속 만들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정을 전파한 마르셀 셰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한 봉지의 라면이 인생을 바꾸고 한 문화의 따뜻함이 또 다른 문화를 움직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